캐나다 한복판에서 난방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영하 30도의 한파 속에 정전이 이어졌고 주민들이 한밤중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단 한 집만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그 집의 바닥에는 한국에서 온 기술이 깔려 있었습니다. 혹한을 견디지 못하던 캐나다 시골 마을. 한국을 다녀온 한 부부의 작은 실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만들었고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확신마저 뒤흔들었습니다. 딱 4시간. 그 시간이 한 마을의 겨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30년째 구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 메리와 저는 올해 결혼 35년째를 맞았죠. 딸이 5년 전 한국인과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우리는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35도가 계속됐고 난방비는 한 달에 $800를 넘었죠. 메리는 담요 3장을 덮고도 떨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어요. 딸이 간절히 초청했고 우리는 결국 서울행을 결정했습니다. 딸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저는 즉시 라디에이터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난방기가 어디 있니? 딸이 바닥을 가리켰어요. 메리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비드, 바닥이 따뜻해. 정말이었어요. 발바닥에서 온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바닥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죠. 소음도 없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았어요. 온도가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온돌이에요. 한국에서 2000년 넘게 쓴 난방이래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라서 가능한 거야. 목조 주택엔 불가능해. 이틀째, 딸이 우리를 찜질방에 데려갔어요. 입구부터 복도, 화장실까지 모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메리는 황토방에서 30분을 있다가 나왔어요. 관절이 이렇게 편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저도 한증막에 들어가 봤습니다. 캐나다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열기가 감쌌지만 숨쉬기는 편안했고 땀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나오는 길에 메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불가능해. 우리 집은 목조고 집안 동결선이 깊거든. 배관이 겨울에 얼어서 터져. 메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딸의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메리가 바닥에 손을 대며 말했어요. 이 따뜻함이 참 좋네. 집에 가면 다시 추울 텐데. 딸이 거들었죠. 엄마, 캐나다에도 요즘 바닥 난방하는 집 있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 할 때나 가능해. 우리 집 같은 50년 된 목조 주택엔 구조상 무리야. 바닥 하중, 동결 깊이, 배관 규정 캐나다는 한국과 기후가 완전히 달라. 메리는 차만 마셨습니다. 공항 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도시 전체가 따뜻하겠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딸이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관절 생각해서라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저는 30년 경력으로 확신하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기술은 캐나다용이 아니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인상적이지만 우리 집엔 적용할 수 없다고. 메리는 창가에 앉아 서울 불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숨이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이 될지를요. 캐나다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집안 온도는 10도였어요. 보일러를 최대로 올렸지만 12도를 넘기기 어려웠죠. 메리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두꺼운 가디건을 껴입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따뜻함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1월 중순, 난방비 고지서가 $950로 날아왔습니다. 작년보다 $150나 올랐어요. 메리가 조심스럽게 온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저는 즉시 반대했어요. 50년 된 목조 주택의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하고 엘버타는 땅이 깊숙이 얼어버리는 곳이라 배관이 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리는 한국에서 본 온돌이 정말 달랐다고 말했어요. 소음도 없고 공기도 쾌적했다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콘크리트 구조에서 가능한 거라고. 우리 집은 목재 프레임이고 단열도 불균일해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말이죠.
메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납득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월 초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난방비 급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20가구 정도가 모였고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이웃 톰은 이번 달 난방비가 $1,000를 넘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이장 조는 단열재 추가나 창문 교체 같은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메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메리는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걸 꺼리는 사람이거든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선 바닥 난방을 쓴다고요. 온돌이라는 건데 효율이 정말 좋더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닥 난방이 뭐냐고, 캐나다 기후에도 가능하냐고 물었죠. 저는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구조엔 적용이 어렵다고, 신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할 때나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쏠려 있었습니다. 존이 제게 엔지니어니까 한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목조 주택 비율이 높고 지하 배관 시스템도 없어서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을 거라고 대답했죠. 메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리가 왜 그렇게 반대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반대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라고 답했어요. 우리 집 구조와 예산, 기후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요. 메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험 삼아 작은 공간 하나만 해볼 순 없겠냐고요. 부엌 한쪽이나 침실 한 곳이라도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실험.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엔지니어로서 저는 실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론보다 데이터를 신뢰했죠.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메리를 봤습니다. 그녀의 손은 관절염 때문에 부어 있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침실 한 곳만 실험 조건으로 해보자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상복구하는 걸로요. 메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아마 며칠 못 갈 거라고요. 메리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작은 실패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니라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 3월 첫째 주, 시공팀이 도착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온 한국계 업체였어요. 대표 김 씨는 30년 경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캐나다 목조 주택에 온도를 설치한 경험이 3번뿐이라는 말에 속으로 의심했죠. 침실 바닥을 뜯어내자 예상대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목재가 습기로 부식되어 있었어요. 구조 보강이 필요했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메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벌써 20% 초과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과정이었어요. 김 씨는 단열이 온돌의 핵심이라고 했지만 두께가 5cm밖에 안 돼서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파이프가 바닥에 배치되는 모습은 인정하건대 정교했어요. 20cm 간격으로 마치 혈관처럼 방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있었죠. 메리는 매일 침실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공사 진척이 궁금했던 거예요. 김 씨가 설명할 때마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죠.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데요. 공사 중간에 이웃 톰이 찾아와 무슨 공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바닥 난방 실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게 효율적이냐고 되물었죠. 그날 저녁 슈퍼마켓에서 만난 이웃들도 동양식 난로를 설치한다며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온수 배관 시스템이라고 정정했지만 사람들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보일러 연결 작업이 끝나갈 무렵 김 씨는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새로 달았습니다. 제가 기존 보일러로 충분하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낮은 온도로도 작동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그럴까? 제가 모르는 원리가 있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웠습니다. 열역학 법칙은 변하지 않아. 열흘째, 드디어 첫 가동일이었습니다. 김 씨가 보일러를 켜고 온도를 섭씨 35도로 설정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보일러는 평소 60도로 돌아가는데요. 30분이 지나 침실로 들어가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미지근했어요. 따뜻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죠. 역시나 메리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들어가니 달랐어요. 바닥이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온기가 천천히 올라왔죠. 온도계는 실내 온도 20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는 여전히 35도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메리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관절이 부은 손으로 바닥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작동하네. 하지만 며칠이나 갈까? 김 씨 팀이 철수하며 일주일 후 점검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쯤이면 배관이 새거나 온도가 불균일해지는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그날 밤 메리는 온돌이 깔린 침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30년 엔지니어 경력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래 못 가. 지금은 3월이니까 따뜻한 거야. 진짜 시험은 다음 겨울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광경이 제 모든 예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잔탓에 허리가 뻐근했어요. 커피를 끓이러 부엌으로 가다가 침실 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메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메리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메리가 아침에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지난 2년간 매일 아침 제가 부축해서 일으켜 주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메리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관절이 이렇게 편한 게 오랜만이라고 했죠. 저는 침실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21도. 보일러는 밤새 35도로 유지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룻밤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고요.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나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우연일 거야.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엔지니어로서 저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창고에서 적외선 온도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구조 검사용으로 샀던 장비였어요. 배터리를 교체하고 침실 바닥 온도를 구석구석 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창가부터 침대 밑까지 온도 편차가 1도 안팎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비교 측정을 했어요. 라디에이터 앞과 창가의 온도 차이가 17도였죠. 침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별 온도. 엔지니어 습관이었어요.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침실은 하루 종일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21도, 저녁 21.5도. 반면 거실은 아침 12도에서 저녁 17도까지 5도나 변했죠. 더 놀라운 건 냉각 속도였습니다. 실험 삼아 보일러를 껐더니 거실은 1시간 만에 5도가 떨어졌어요. 침실은 3시간이 지나도 1도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난방비 중간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3월 전반기 사용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어요. 저는 고지서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침실 한 곳만 바꿨는데 전체 난방비가 줄다니요. 메리가 말했습니다. 침실이 따뜻하니까 거실 보일러를 덜 틀게 됐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예전엔 메리가 추워할까봐 밤에 거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었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15%를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가동 시간을 측정했어요. 온돌은 하루 평균 8시간, 거실 라디에이터는 16시간 돌아갔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절반만 가동됐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알고 있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낮은 온도로 긴 시간 데우는 게 높은 온도로 짧게 데우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2주째 되던 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2주간 모은 데이터가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온도 그래프, 가동시간, 난방비. 모든 지표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작동한다고요.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메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30년 경력 엔지니어가 틀렸다고요? 메리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고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인정할 순 없었어요. 진짜 시험은 다음 겨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걸요.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요. 4월 중순 예상치 못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한기가 남아있다고 발표했어요. 엘버타 전역에 영하 30도 경보가 내려졌죠. 그날 밤 11시쯤 갑자기 집안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저는 현관으로 나가 밖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던 따뜻한 바람이 멈춰 있었어요. 전기가 끊기자 보일러도 작동을 멈춘 겁니다. 메리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담요를 더 꺼내야 한다고. 오늘 밤은 힘들 거라고요. 30분이 지나자 거실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온도계는 12도를 가리켰어요. 저는 두꺼운 잠바를 꺼내 입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침실 온도는 어떨까? 저는 손전등을 들고 침실로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놀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9도. 거실보다 7도나 높았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죠. 보일러가 멈춘 지 30분이 지났는데도요.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톰이었어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떨고 있었죠. 집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잠시 들어와도 되겠냐고요. 저는 톰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메리가 침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거기가 더 따뜻하다고요. 톰은 의아한 표정으로 침실로 들어갔다가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 정말 따뜻한데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온돌이 깔린 방이라고. 바닥에 열이 축적되어 있다고요. 톰이 물었습니다. 전기 없이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래층 부부, 옆집 할머니, 건너편 집 가족까지. 모두 추위를 피해 온 거였어요. 저는 모두를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침실 바닥에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사람들은 바닥에 손을 대며 신기해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식 난방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실은 8도까지 떨어졌지만 침실은 여전히 17도를 유지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4시간 만이었어요. 불이 켜지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침실 바닥이 여전히 따뜻했거든요. 이웃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톰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데이비드, 이 온돌이라는 거 우리 집에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고 침실로 돌아왔어요. 메리는 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죠.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4시간 동안 보일러가 멈췄는데도 침실은 5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거실은 8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엔지니어 경력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전기 없이도 이렇게 오래 열을 유지하지? 메리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해. 정말 따뜻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혹한에서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무시했던 2000년 전통이 오늘 밤 8명을 구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구한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틀렸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정전 사태가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노트에 적힌 한 줄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나는 틀렸다.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톰이 제일 먼저 왔고 아래층 부부, 옆집 할머니까지.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온돌 시공 업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요. 저는 토론토 김씨 연락처를 적어주고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침실 한 곳에 $20,000, 공사 기간 2주라고요. 비용을 듣고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같은 일이 다시 오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오후 3시쯤엔 전화까지 쏟아졌습니다. 2블록 떨어진 집에서도 소문을 듣고 전화했어요. 정전 4시간 동안 톰슨네 집만 따뜻했다는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진 거였죠. 저녁 때 메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메리를 봤어요. 메리는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좋아진 게 눈에 보였죠. 메리가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대단하다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메리,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온돌 이야기했을 때 말이야. 30년 경력이 뭐가 대수냐. 당신이 옳았어. 메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메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도 용기 냈잖아요. 실험이라도 해보자고 허락해 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반신반의였어요. 진짜 용기는 메리가 낸 거예요. 2년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거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3주간 모은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라고요. 저는 3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0년 엔지니어 경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쓰기로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한 지역일수록 고온 단시간 난방이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온돌은 정반대였어요. 저온 장시간 추결. 그게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을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어젯밤 정전의 공포를 겪은 집들이었죠. 그중 몇 집은 이미 온돌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2000년 기술 하나로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니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겨울은 춥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요. 5월 첫째 주, 마을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보통은 10명 남짓 참석하는 조용한 회의였는데 그날은 30명이 넘는 주민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모두 한 가지 안 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존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정전 사태 이유 같은 요청이 쏟아졌다고요. 한국식 바닥 난방, 온도를 마을 차원에서 검토하자는 내용이었죠. 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데이비드,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3주간 모은 데이터였습니다. 온도 그래프, 에너지 효율 비교, 정전 시 온도 유지 데이터.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30년 경력 엔지니어가 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처음엔 반대했다고, 하지만 데이터가 그 확신을 무너뜨렸다고요. 온돌은 라디에이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40% 높았고, 정전 시에도 4시간 이상 열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지난주에 시공 시작했다고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래층 부부도 이미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존이 제안했습니다. 마을 차원에서 공동 구매를 추진하면 비용을 20% 줄일 수 있다고요. 투표 결과 30명 중 28명이 찬성했습니다. 마을 예산 일부를 온돌 보급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일주일 후 엘버타 지역 신문 기자가 우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식 난방을 도입하는 캐나다 마을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기자는 우리 집을 취재했고 메리와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데이터가 저를 설득했다고요.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난방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엘버타 주정부 환경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마을 사례를 친환경 난방 모델로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6월 중순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정부 관계자, 언론,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1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30년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이 시야를 가렸다고 고백했어요. 한국에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를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요. 이 작은 변화가 엘버타 전체로, 어쩌면 캐나다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청중석 뒷자리에 메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메리를 봤어요. 메리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우리 집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온 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요. 저는 토론토 김씨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공청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메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메리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준 메리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도를 설치한 집이 이미 5곳이었어요. 여름이 끝나기 전에 10곳은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따뜻함이 캐나다, 혹한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고집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메리가 옆에 와서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겨울이 기대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 마을 전체가 따뜻할 거예요. 벌써 겨울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이제 12가구가 온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35가구 중 3분의 1이 넘는 숫자였죠. 11월 중순인데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예보했어요. 작년 같았으면 올겨울은 또 어떻게 넘기나. 걱정부터 앞섰을 텐데. 올해는 든든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실내 온도 22도. 보일러는 밤새 35도로 유지됐어요. 바닥에 맨발로 서니 포근한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두꺼운 양말을 신고도 발이 시렸을 온도였죠. 메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디건을 겹쳐 입지 않았어요. 얇은 스웨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메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12월, 메리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어려워했죠. 저는 매일 아침 메리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집안은 항상 추웠고 난방비는 $1,000를 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리는 스스로 일어나 가을 내내 아침 산책까지 나갔어요. 관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놀라워하며 물었죠.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닥 난방으로 바꿨을 뿐이라고요. 오전 10시쯤 톰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톰네 집도 지난달 온돌 설치가 끝났거든요. 톰이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작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커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난방비는 어때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년 같은 시기보다 30% 줄었다고요. 처음엔 투자 비용이 부담됐지만 이제 보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우리 집도 다음 봄에 온돌할 거예요. 이번 겨울 버티고 나면 바로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드시면 지금 하셔도 되는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고, 이제 희망이 생겼으니 한겨울쯤은 견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메리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메리는 요즘 매일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가 이제 이곳에서도 느껴진다. 바닥의 따뜻함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 데이비드가 변했고, 마을이 변했고, 우리의 겨울이 변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마을을 덮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마다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9개월간의 기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온도 그래프, 난방비 변화, 메리의 건강 기록, 마을의 변화.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었어요. 2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지켜온 철학,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지혜. 그게 바로 온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30년 엔지니어가 배운 것, 기술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효율보다 중요한 건 따뜻함이다. 한국의 온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난방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다. 노트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메리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메리는 맨발이었습니다. 12월 한겨울에 맨발로 거실에 있다니. 작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메리 옆에 앉았습니다. 메리가 책을 덮고 저를 봤어요. 저는 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메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저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메리가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영하 32도였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온도를 설치한 집 창문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톰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톰이 나왔습니다. 아침 조깅을 나가는 길이었어요. 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데이비드. 정말 따뜻한 겨울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겨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 집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50년 된 목조 주택. 한때는 추위를 견디기 힘든 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000년 지혜가 캐나다 혹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30년 고집불통 엔지니어도 변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메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온기.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감촉이었지만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나다의 거친 겨울 속에서 한 칸의 작은 온돌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한국의 난방 철학이 결국 한 마을의 겨울을 다시 쓰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